공동교육과정 보건과목 대단원 챕터 1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2편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시작 전에 잠깐 학생 여러분이 지켜주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모든 수업 자료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 해당 내용을 기억하고 싶어서 필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 수업 자료를 외부에 캡처해서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학습할 목차는 건강지표에 의해 건강지표의 평가와 활용, 생애주기별 생체 리듬과 건강 요구,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습 정리하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습 목표 체크 포인트 하나, 지역사회, 국가 수준에서 활용되는 건강지표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체크 포인트 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 및 지지 요인과 장애 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개인, 가족, 사회 수준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앞에 강의에 학습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받았겠죠? 그러면 같이 볼게요.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검사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아래 종합소견을 작성해 볼까요?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방법, 피검사의 정상 수치, 혈압의 정상 수치가 나와 있으니 통보서의 결과를 보고 검진 결과가 정상인지 혹은 이상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 소견을 생각해서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춰주세요. 다 작성했나요? 자료의 결과의 경우에 현재 학생은 비만인 상태이고 혈당이랑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를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혈당은 정상에 비해 높은 상태로 이 학생은 당뇨의 위험성이 있어요. 또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아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은 어떤가요? 혈압은 수축기도 120 미만이고 이완기도 80 미만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혈당이 높으면 당뇨의 위험성이 있고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몰랐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질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같은 이러한 건강 지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파트는 건강지표의 이해예요. 건강지표란 개인과 사회의 질적, 양적 건강 수준을 평가해서 건강의 개념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수단을 말해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지표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건강검사 결과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사회적 건강지표로는 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질병별 발생률, 유병률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용어들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1년간의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 자살로 인한 청소년의 사망률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해의 신체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건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대수명, 건강수명 등 생소한 용어들을 알아볼게요. 기대수명이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곧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랍니다. 건강수명이란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해요. 즉,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60세부터 당뇨를 진단받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살았다면 건강 수명은 100세가 아니라 60세라고 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유병률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를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에 대해서 나타내는 비율을 말해요. 발생률과 차이가 좀 있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에 2020년 4월 24일 오늘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발생률이라고 한다면 유병률은 4월 24일 이 시점에서 이미 코로나19로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이랑 또 오늘자로 새롭게 발생한 환자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조사 시점에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비율을 유병률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파트는 건강지표의 활용이에요. 앞에서 배운 다양한 건강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건강지표를 분석해서 결정한 건강 증진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활용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의 자료에서 학생은 비만인 상태로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비만이라는 상태에서 비롯된 거야. 비만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건강 증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활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건강지표는 개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에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 볼 때 건강지표는 개인의 건강 수준을 나타낸 자료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검사 결과 자료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건강지표는 개인이 건강 수준을 예측하거나 개인과 공동체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충주시의 흡연율, 음주율 등을 측정하여 충주 시민을 위한 흡연 예방이나 절주 사업 등을 구상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평균 수명을 측정하고 국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이 설명을 혼자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는 매 수업 후에 강의 중에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는 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됩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다음 세 번째 파트는 생애주기별 신체 리듬과 건강 요구 파트예요. 생애주기란 일생 동안 신체와 정신이 단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고 성숙하고 노화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이러한 생애주기는 크게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된답니다. 생체 리듬이란 생체 시계에 따른 우리 몸의 일정한 주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빛에 반응을 해서 밤에는 분비가 증가하고 낮에는 감소가 되어서 수면 습관을 변화시키고 생활 주기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연령별로 생체 리듬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다르지만 우리는 만 12세에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체 리듬과 건강 요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청소년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요구하고 2차 성징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며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는 시기예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혼란을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발달로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만큼 부모님에게서는 독립되고 대신 또래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랍니다. 또한 우리는 평소에 8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거나
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성교육과 자살 예방에 신경을 쓰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여드름도 관리를 해야 되는 등 청소년으로서 해야 할 건강 증진 활동들도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연령에 맞는 생체 리듬을 유지하면서 건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정말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공부를 하느라 하루에 6시간도 못 자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생산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가량의 수면 시간을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좋답니다. 네 번째 파트는 건강 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건강 행위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포함한답니다.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지지 요인이에요. 지지 요인은 건강 행위의 실천을 촉진시키는 요인이에요.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라고도 불리는 성향 요인으로는 건강 행위를 도와주는 지식,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이 있고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고도 불리는 촉진 요인으로는 건강 자원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나 자원 이용에 필요한 기술력, 시스템, 시간 여유 등이 있어요. 행위의 결과라고도 불리는 강화 요인은 건강 행위가 주는 유익한 점이나 보상, 가족이나 사회의 지지와 격려, 칭찬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장애 요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살펴본 지지 요인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성향 요인으로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지식,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이 있고 촉진 요인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자원이라든지 낮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스템 등이 해당해요. 마지막 강화 요인으로는 지지 요인의 칭찬이나 격려와는 반대로 가족들의 불신이나 벌, 질책 등이 해당한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 행위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지 요인과 강화 요인을 잘 알고 개인과 가족,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건강 증진 전략을 통해서 지지 요인은 강화하고 장애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학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한글 파일로 올려준 학습 자료를 보고 자료의 내용에서 식습관의 개선을 위한 지지 요인과 장애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을 작성해보도록 하세요. 첫날이고 다른 수업 과제들도 많을 테니까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따로 요거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